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경기 침체 이 우려의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간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로 확정됐는데요. 이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만약 다음 분기에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증시는 연일 약세인데요. 특히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유독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전 세계에 들이우면서 연일 지수가 얼마만큼 빠졌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코스피, 코스닥이 다른 주요국 증시 대비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코스닥은 16%대, 코스피는 거의 12% 가까이 빠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지수 40개 중에서 하락률 1, 2위를 기록한 건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유독 우리한테만 더 족쇄로 작용하는 것도 아닐 텐데 좀 이상하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다 공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투자 방법입니다.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보는 투자 방법인 만큼 전체적인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일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증권가 일각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이달 15일 공매도 금지 정책 전까지는 진바닥을 알 수 없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거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증시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서 추가적인 낙폭 확대를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도와 지금의 폭락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기 변동 시기에 다른 나라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이 공매도가 단기 반등의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쌓여가는 공매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공매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말 증시에는 암울한 이야기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더 큰 문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좀 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약세장, 공매도로 인한 즉 간접적인 피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무작정 안 좋다라고 결론을 지어 버릴 수는 없겠고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업 실적 대비해서 높은 가격, 즉 시가총액이 높게 거래되는 기업 또는 이제 그 미래의 실적 같은 경우를 좀 미리 가지고 와서 주가에 반영한 기업 같은 경우가 공매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소에서 그 공매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호텔신라, H&M, 뭐 두산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인 게 한 차례 그 업종 중에서 호황기를 맞이를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그것을 대입해서 하락을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기업 또는 그 성장 산업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요소들의 기업에 집중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제 신라젠, 뭐 CIS, 현대바이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시총 대비 높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군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이 부분에 대한 종목들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즉 이제 시가총액의 대형주군에 집중이 되는 모습 저희가 하나로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미래 가치를 미리 가지고 온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수급적인 요소의 변화 중에 하나 이게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되려 이 수급 같은 경우 공매도가 매수에 가담하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최근의 종목, 그다음에 뭐 시장 이 약세가 공매도로 인해서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저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굉장히 공매도에 대해서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 왔거든요. 네네. 지금도 한 시청자분께서 지금은 네. 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기관과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이 공매도에 네. 개인들의 네. 돈을 좀 털어가는 약탈적인 증시가 아닌가라고 보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그 소위 말해서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게 뭐 과징금의 요소기도 하고 뭐 실제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종목들의 호가를 보면은 뭐 그런 요소들도 일부 아주 일부지만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요소 같은 경우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종목의 그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하락을 더 가속화하는 측면. 특히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까지 추가를 해보면 종목들의 하락이 가속화되면은 뭐 시장의 하락도 또 가속화되거든요.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외국인 그리고 뭐 기관 이 측면에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겠고요. 이거를 둘을 함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외국인 좀 문제기는 해요. 뭐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었고 특히 뭐 하나의 추세로 그냥 뭐 공매도를 계속 소위 말해서 매도가를 계속 넣으면서 종목이 못 오르게 하면서 뭐 하락을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한 종목을 공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또 다른 종목들을 매수로 채워 넣어야 돼요. 펀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이게 수급이 다 꼬여버린다라고 기간 플레이는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결론만 보자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하락 시장에 대해서는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현재 시장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요소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공매도의 성격 자체가 하락에 조금 더 베팅을 하는 네. 그런 투자의 기법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네. 더 악영향을 좀 발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독 국내 증시가 좀 공매도에서 좀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만 있는 게 아닌데 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네.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만 좀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좀 더욱 취약한 면이 있겠고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보호를 위한 측면으로 공매도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뭐 레버리지 계좌를 이용해서는 공매가 가능한데 이 또한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거금이라든지 그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을 정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선을 그어놨다는 점, 외국인 기관만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문제를 삼을 수 있겠고요. 이게 공매도를 또 지수와 연결을 해봐서 이게 상승의 제동 요소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또 무리거든요. 하락에 대해서 가속을 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게 상승을 막는 게 공매도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담보 유지라든지 또는 뭐 증거금 부분 그게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수를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점까지 결합을 해봤을 때는 이게 상승의 제동 요소다라고 결론 짓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공매도가 확실하게 뭔가 도식적으로 딱딱 이렇다라고 공식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들이 계속해서 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네.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무래도 2020년에 대한 네. 추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네. 2020년 팬데믹 초기에 결국에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네. 평가가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때 정말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 이사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과도한 하락의 방어 측면은 존재를 한 게 맞습니다. 하락의 가속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공매도가 그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배제를 하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방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좀 과하게 하락한 종목, 예로 들면은 뭐 하루에 막 20% 이상의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많았거든요, 종목들. 근데 공매도를 배제하게 되면서 그 요소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고, 그런 요소 자체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반등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등이 나타날 때는 이게 뭐 공매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수급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뭐 뚜렷한 반등이 나타났다 그러한 요인은 또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양상 그리고 이 양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하락할 때는 하락 가속화, 상승할 때는 이 상승에 대한 그 요인이 이만큼의 폭, 그 하락보다 더욱 막 2배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이 공매도 같은 경우가 뭐 환매수 그 요인이 있다 보니까 더 상승을 가속화하는 요인은 있는데 뭐 하락보다는 뭐 상승 측면 그 측면을 고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이거네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네. 어떤 속도는 더 가속화시켜줄 수는 있지만 방향을 틀어주기까지에는 좀 역할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명쾌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네. 그때는 그래도 좀 증시가 반등할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를 해서 네.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긴 했지만 네. 지금 현재 증시에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때와 똑같이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을 저희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지수로 한 2340 구간입니다.
뭐 저희가 기업의 가미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그 요소를 감안한 합리적인 지수기는 하거든요. 이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화를 낼 수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지수로는 그 합리적인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는 3,000이라는 지수를 한번 본 측면이 있겠는데 그게 합리적인 지수는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를 겪고 오면서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은 요소도 있거든요. 시장을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겠고 예, 여기에서 지금 당장 정부에서는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그런 시행은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간에는 할 수 있겠죠. 이게 절대 지수만 놓고 보면은 제가 그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 때 지수가 890인가 그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비이성적 구간에는 필요합니다. 뭐 지금의 지수로 대입을 해보면 2000선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예, 그런 구간에는 필요하겠는데 지금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지수만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정부에서 당장은 공매도의 제한의 시행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들 지금 네. 뭐 이사님 같은 의견이 나오는 게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저도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네. 봤을 네. 때 공매도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제도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인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습니다. 외국인 기관만 특히 외국인이 더 제도적으로 많이 열려 있고요.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거죠. 예,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 지금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이 먼저 나타나야 되겠고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도 이러한 그 공매도의 가능을 함께 열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뭐 시가총액 상위만 제한을 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정도 요소가 필요한데 지금 좀 그런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공매도를 금지하냐 마냐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공매도가 지금 되는 종목들이 좀 정말 큰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매도에서 그래도 좀 비교적 안정적인 업종이나 섹터도 존재하는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측면의 접근도 하나의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대형주에 대한 투자가 좋다라고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이런 하락장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고 그다음에 외국인 비중이 그다음에 기관 비중이 거래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공매도의 중심 타겟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반대급부 측면에서 외국인 비중이 기관 비중이 높지 않은 뭐 소위 말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겠고요. 현재 시장 국면을 비춰봤을 때 뭐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측면이고 그 좋은 측면 안에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단 실적 같은 경우가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 국면이기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접근할 때도 결국에는 실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뭐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었는데 이 지수 편입을 위해서 공매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이 있지 않는 한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좀 공매도의 과열에 따른 대응 전략 어떻게 마련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실적에 대입을 하는 게 가장 그 접근이 좋겠습니다. 이 좋다는 말은 실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점증이 돼서 이게 과도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 그 과도한 하락이라고 하면 이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아주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PBR이라든지 그 잣대를 대보겠죠.
그게 공매도가 점증했다고 하면 이 주식 같은 경우 그 하락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할 때는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에 대해서 매도보다 더 중요하게 접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측면을 저희가 대입해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실적보다 과하게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공매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내일장 특징주 미리 엿보는 시간 키워드 식스센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초에는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세 보여주나 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또다시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좀 사주는 주체가 없다. 특히 이 기관이 계속 말씀 주신 대로 소폭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매도하는 게 주가 상승을 굉장히 제한하는 것 같고요. 기관이 이번 주에만 8천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고요. 여전히 시장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2분기 기업들의 잠정 실적 시즌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주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업종별 차별화는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날 한국 수출입 통계 발표가 나오니까 수출입 동향 살펴보시면서 수출주에 대한 관련도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도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출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와 시장 분석 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네, 우선 원전, 지금 탈원전 탈피 이슈들 시장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원전이 특징 지금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충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재검토 보도에 대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해명 공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금 충격 여전히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현재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연간 발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 전해주고 있는 조선주도 역시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인플레 구간에서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편의점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목표 주가 계속 증권가에서 줄 하향되고 있는 대형 게임주들 역시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6개의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LG 에너지 솔루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이렇게 6개의 특징주가 뽑혔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BGF 리테일, NC소프트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원전, 편의점, 그리고 최근 거의 몰락에 가까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대형 게임주를 뽑아주셨습니다. 이 관련 특징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BGF 리테일, NC소프트 들고 오셨는데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위입니다. 일단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탈원전이 기존의 그 원전 산업을 그냥 일반 탈원전에서 산업 육성, 그러니까 원전 산업을 강하게 육성하겠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밝힌 정부 정책의 수혜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의 중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원전 수요, 그다음에 정책 지원, 시장의 관심으로 원전주는 당분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이슈가 나옴에 따라 이에 따라 에너지가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관련돼서 원유와 천연가스는 계속 급등세로 기록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유, 천연 가스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가격이 빠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시장 공략하려고 지금 나토에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체코, 폴란드 방문해서 그 원전과 수소 10개 분야의 MOU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이미 새 정부가 원전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50조 규모의 동유럽 원전 시장 공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주요 원전 발주계 가장 최대 원전국은 영국인데 영국이 한 12기, 그다음에 폴란드가 6기, 체코가 4기, 루마니아 3기, 불가리아 3기 등 다 합치면 30기가, 그러니까 50기가 가까이가 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요 원전 발주 계획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첫 특징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정부의 이 원전 관련주들이 확실히 황태자가 되어가는 모습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고 의견 받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돼 가면서 아무래도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이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키워드로는 편의점 뽑아주시면서 관련 특징주로 BGF 리테일 선정하셨습니다. BGF 리테일은 고 스톱 어떻게 보셨나요? 네, BGF 리테일은 고입니다. 지금 보니까 1분기 때 가장 성장률 좋았던 거는 백화점이 성장률이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편의점입니다. 근데 백화점은 아무래도 그 비싼 용품을 많이 파는 데고 편의점은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오프닝과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고 있다. 점점 편의점의 그 소위 말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편의점의 이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이 기존의 그 담배 외에 이 소위 말한 상품 믹스 개선, 그러니까 고수익성 제품을 많이 팔면서 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담배 외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공식품이라든지 즉석식품 전 카테고리 매출, 주류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상품의 매출 카테고리가 고르게 판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Q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도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한 가장 좀 필수 소비에 가깝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신규 출점하는 게 굉장히 기존 편의점 대비 올라오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는데 신규 출점하자마자 기존 점 대비 90% 가까이 매출이 올라오는 등 빠르게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여전히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1등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편의점 사업에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점포수 800개 순증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사업종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타 편의점에서 CU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외 기타 소매 사업을 하던 게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41%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BGF 리테일 관련돼서 또 특징적인 좀 재밌는 거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분기 지금 연간 한 300억 이상 영업 손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300억 이상 손실을 낸데 상당 부분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CU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리빌딩하는 정도 수준으로 키커머스를 강조해서 온라인 노출도가 없는 수준이라 상당히 전체적인 오프라인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노출도 낮은 점이 오히려 BGF 리테일에 좀 장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가장 월별 점포 순증이 증가했던 게 가장 좋았던 시기 2015년에서 2017년에 점포 수가 증가하는 폭과 비슷한 수준이라 여전히 BGF 리테일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리오프닝과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GF 리테일은 지금 그 의견 받았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최대 수혜주라고 해주셨는데 확실히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편의점 관련주 뽑아주셨듯이 제약 바이오주들도 오름세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뭐 대표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백화점들은 아무래도 좀 필수적인 소비라기보다는 약간 사치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만 백화점이나 뭐 면세점 이쪽은 크게 지금 관심 갖고 계시진 않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실적의 차별화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면세점과 말씀드린 백화점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가 반영돼서 선반영돼서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고 물론 BGF 리테일도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BGF 리테일의 그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뭐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이나 다른 뭐 호텔신라의 실적 증가폭보다 증가폭 자체는 현대백화점이 단기적으로는 실적 증가폭이 높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의 안정성 측면에서 BGF 리테일이 훨씬 높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현황도 보면 훨씬 이 BGF 리테일의 수급이 더 기관과 외국인이 더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매출과 이익단에서 편의점 중에서 기존의 편의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GS 리테일이라든지 뭐 기존의 편의점 대비해서 초과 성장이 나오는 구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5% 정도 기존 편의점 대비 초과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으로도 한 20%대, 그다음 영업이익단에서는 60% 가까이 높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BGF 리테일은 고 받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주가 NC소프트였는데 NC소프트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NC소프트는 스탑입니다. 그 이유는 게임주는 상당히 이 매출 추정이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의점 가서 실제 보면은 이게 얼마나 편의점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이 돼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게임주가 신작이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게임 공개하는 방식을 바꿔서 오픈형 R&D라 그래서 사전에 게임을 공개해가지고 유저들한테 피드백을 통해서 개발 방향을 수정 전략하는 이런 NC소프트 자체 내에서도 젊은 층의 높은 공감대를 잃은 이런 방식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계속 깎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우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대를 했던 리니지 W 일평균 매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40% 가까이 매출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월 평균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이 두 개의 게임사가 카카오 게임즈 신작 새로 나온 게임 그 우마무스메보다도 더 순위가 더 떨어지는 정도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다 게임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모멘텀이 중요한데 2분기, 3분기 신작 게임 모멘텀이 당분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신작에 대한 공백이 있다. 물론 하반기에 리니지 W2 권역이랑 그다음 리니지 W2 가 지금 블레이드 소울 2가 아시아에서 이제 신규 출시 예정은 있지만 하반기 4분기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콘솔 시장을 대응해서 이 TL이란 신작 게임이 아주 대작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하반기 연내 출시 기대가 좀 어려울 거 아니냐. 이 또한 이 TL 게임에 대한 출시 지연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이 꺾이니까 증권사에서 빠르게 매도 목표가를 하향함에 따라 당분간은 좀 게임이 어려울 것 같고 NC소프트의 또 단점은 높은 게임의 국내 의존도입니다. 상당히 이 국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좀 작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임주는 스탑을 드렸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정말 리니지라고 하면 두꺼운 팬층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출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움직일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1.65% 하락한 2,338선대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파란빛이 더욱더 짙어져만 갑니다. 2,370선을 밑돌면서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피,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2,350선도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제조업 위주로 나란히 던지고 있는 물량, 개인이 홀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3거래일 연속해서 홀로 매수 우인데요. 개인 현재 4,588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발 급락세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증시를 흔들었던 이 미국 투자 재검토 보도에 대해서 장 마감 후에 해명 공시를 내놨습니다만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4%대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은 5%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국 반도체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혼조세 속에서 하락세가 다소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발 쓰나미가 삼성 SDI에도 닿고 있습니다. 삼성 SDI 현재 6%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주들은 어제의 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재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기아 1%대 상승하면서 다시 시총 10위권대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2.14% 하락한 746선대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체로 장중 내내 하락세를 띄었는데요. 그래도 오전장에서는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빠르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역시 코스피와 같은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중인데요. 개인 홀로 2,854억 원 매수 우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분석과 함께 또 특징주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또 힘든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기는 했으나, 강하게 버티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힌트를 5가지를 주면서 지금 시장을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힌트를 5가지를 드렸었는데, 아마 그 힌트에 대한 왜 저 힌트를 줬는지를 아마 모를 것 같아서 여기서 좀 해석을 해주자면, 일단 먼저 시장을 먼저 보게 되면요. 시장은 아직 무너진 게 아닙니다. 2,300을 무너진 게 아니고 박스권 저점까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 왜 밀어붙였느냐? 개인 투자자들 도망가라고 무섭게 그 이제 칼등 강도 같은 경우들은 이제 왜 칼을 들었어요? 뭔가를 뺏기 위해서 칼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저 칼을 든 겁니다. 깰 거였으면 지금 당장 깨도 되는데 근데 저게 쉽게 깨질 건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업종의 대표주를 봤더니 오늘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조선주고요. 두 번째 건설주, 세 번째 제약바이오, 네 번째 자동차, 다섯 번째가 이제 테마주들인데 태양광, 풍력, 원자력 테마가 강했죠. 물론 원자력 테마주들은 지금 다 밀렸어요. 하지만 앞서서 얘기했었던 업종의 대표주,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한번 잠깐 보면 뭐 삼성중공업, 그렇죠? 삼성중공업 좀 차트를 크게 삼성중공업 자 어때요? 무지하게 강하죠? 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시장 빠졌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오늘 너무 상승장 같이 좋았거든. 그렇죠? 조선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체감이 좋았을 겁니다.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체감들이 다 좋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자 현대건설 오늘 마찬가지. 오늘 너무너무 체감이 좋았을 거예요. 상승장인 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상승장이었나? 왜 이렇게 잘 가지? 다른 좀 원래는 이제 건설주 이 정도 가면은 원래는 중소형 그 건설주들도 막 20%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도 강했고요, 삼성물산도 강했죠. 건설주들 정보 좀 돌파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 뭐 남들은 떨어져도 너네들은 떨어져라 나는 그대로 갈 테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 강했죠, 건설주 강했죠.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어느새 뭐 정고점을 돌파하고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뭐 녹십자, 뭐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기는 했지 안 떨어집니다. 최근 저점 바닥 대비 일주일 동안 신고가예요, 신고가다. 제약주들, 뭐 그 외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자동차, 현대차, 뭐 기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안 빠졌어요. 오늘 종목도 지금 5%, 7% 빠진 애들도 많은데 안 빠지고 버틴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현대차는 오늘 물론 어제 빠져서 그런 것도 있죠. 어제 빠져갖고 장중에 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8% 마무리를 했지만 대부분 종목들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뭐 원전 테마주 물론 저것도 봐야 되죠. 자 OCI, 자 태양광 무지하게 강하죠. 하나 솔루션 이쪽도 뭐 오늘 3.4%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서 계속 반등을 주고 있었고 그래서 OCI, 뭐 SDN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에서는 뭐 유니슨이라든지 뭐 태웅이라든지 그리고 원전 테마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지금은 다시 떨어진 것 같던데 뭐 DK라 그쵸 좀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바닥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애들도 최근까지 계속 강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업종에는 모든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차별화가 나오고 있고 종목들이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조금 더 밀리는 차별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저쪽 애들이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었던 조선, 건설, 제약바이오, 자동차,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쪽 애들은 그래도 최근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20%, 25% 올라간 DK락부터 해갖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OCI도 바닥 대비 지금 꽤 많이 올라갔고 강한 애들은 굉장히 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저렇게 종목들의 업종의 대표주들이 저렇게 안 무너지고 있으면 시장도 잘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눌리는 것은 이게 그러면 폭락으로 가기 위한 저점이 깨져서 아까 올라갔던 애들도 다 모조리 다 저점이 깨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OCI도 이 저점이 다시 깨져가지고 다시 95,000원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현대건설도 지수가 2,300이 깨지면 얘네들도 잘못 올라온 겁니다. 잘못 올라온 거고 다시 여기가 깨져야 되는데 조선주들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부터 해갖고 얘네들도 저게 이제 2,300이 바로 깨질 거면은 여기가 또 깨져갖고 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지금 얘네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별로 내려올 생각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쟤네들은 눌리면 눌렸지 크게 이제 빠지진 않을 거고 그러면 쟤네들이 눌릴 때에서 못 간 업종들이 움직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왕따 종목이 뭐냐면 왕따 업종들 지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겠지만 그 중국과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 약간 트러블이 지금 생겨버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기사로.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소비재 관련주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거고 아침부터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점점 좀 시간이 가면서 흔들리게 된 건데
그리고 저쪽 업종하고 그다음에 지금 은행주하고 철강주 그리고 증권주, IT 요렇게 이제 좀 왕따입니다. 최근에 뭐 사료 관련주는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뭐 쟤네들은 억울할 건 없어요. 최근에까지 잘 움직였으니까. 근데 IT라든지 철강 업종들은 지금 말 그대로 왕따예요. 왕따. 그래서 지금 얘기해드린 게 뭐냐. 그래서 이쪽 애들이 계속 빠질 수는 없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일주일이나 일주일 안쪽으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철강 업종이 반등을 주든 IT 업종이 반등을 주든 왜냐면 지금 제약주들도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잘 안 빠지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들도 최근에 바닥 대비 참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잘 갈 게 아니고 OCI만 잘 갈 게 아니고 IT 업종과 철강 업종도 지수가 이제 좀 고만 좀 빠지고 지금까지는 좀 눌렸다고 치고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서 양봉으로 돌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에선 좀 돌아 올리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시장이 뭐 힘들고 뭐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IT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료주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갖고 있거나 2차 전지를 갖고 있거나 정유주를 갖고 있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오늘 조선주하고 그 건설주하고 이 두 업종을 갖고 있었으면 오늘 굉장히 행복했을 거고요. 막 계좌가 막 너무너무 잘 올라가갖고 최근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잘 올라가갖고 아마 되게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근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일 동안에 건설주를 건들거나 조선주를 건든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체감들이 대부분 다 나쁠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최근 일주일 동안 건설주를 샀거나 아니면 조선주를 샀다.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심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인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시장이 그렇게 무너질 모양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갈 때가 되면 순환매가 나오겠죠. 자, 그럼 오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 아니고요. 그냥 오늘 움직였길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고요. 자, 움직인 그 핑계예요. 올라간 이유가 뭐 이게 뭐 되게 좋아서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올라가는 핑계인데, 왜냐면 개인들이 안 공략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IT하고 아니면은 뭐 저쪽에 있는 테마주들, 뭐 원전 테마주도 왜 빠졌나 보면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그쪽을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두더지 게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건드리면 빠져요. 지금 특징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특징이 그렇다는 걸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개인들이 몰려간다 싶으면 그냥 그쪽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몰리지 않은 쪽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조선주이 잘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핑계는 이런 핑계로 움직였습니다. 올해 LNG 운반선 발주량이 역대 최다 소식이 지금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국내 조선 3사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이라든지 뭐 여기라든지 저기 해갖고 뭐 삼성중공업도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계속 무슨 뭐 20척, 24척 뭐 이렇게 수주하는 물량들 계속 이게 집계가 되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고, 어쨌든 저가 수주를 했던 것도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강하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잘 가고 있는 거 정보 좀 뚫었는데, 그렇죠? 지금 개인들 하나도 안 사고 기관들만 사는데 뭘 던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보유하셨다가 28,000원쯤에 그 정도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자, 어제에서는 안 좋은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다가 그게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전해지면서 다시 이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앞으로에 대한 뭐 미래 가치에 대해서 뭐 등등 주가가 좀 과도하게 조금 빠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리레이팅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반등을 준 건데, 박스권이에요. 다시 뭐 185,000원, 190,000원 여기가 저항으로 걸리는 거고, 오늘도 그 저항으로 걸렸는데 한번 뚫겨 맞았으니까 다시는 뭐 17만 원만 안 깨지면 다시 위쪽으로 18만 원, 19만 원 올라올 때 뭐 비중을 줄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실점의 정세에서 말씀드렸던 일진전기 여전히 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아직도 떠 있는데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점수는 70점 미,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 근데 조선주는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장 대응 방법 장중에 궁금하시다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